조선시대 평양 감사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관리와 손님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아수라장이 된 잔치장에서 한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김군수 나리가 우리 아버지 옷에 뭔가 넣고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군수에게 쏠렸습니다. 군수의 손에는 감사의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수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영모제, 삼족이 멸문당할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이 바로 군수의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였던 그 소녀라는 겁니다. 대체 왜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 집안의 자식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5년 전 두 아이가 11살이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숙종 임금 때의 일입니다. 그 시절 조정은 남인과 노론으로 갈라져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오늘의 충신이 내일의 역적이 되고 3대가 쌓은 가문이 하룻밤에 무너지던 무서운 시절이었지요. 평안도 땅에 김씨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노론을 따르는 집안이었지요. 김씨 집안의 가장 이름은 김태준, 나중에 평양군 군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평안도에 이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남인의 핵심 집안이었습니다. 이씨 집안의 가장 이름은 이정환, 평안도 감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두 집안 3대에 걸친 원수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원수가 되었느냐고요? 김씨 집안 할아버지가 이씨 집안 어른을 영모죄로 고발해 목을 베게 했습니다. 남인이 힘을 잃던 시절 노론이 득세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지요. 이씨 집안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남인이 다시 힘을 얻자 복수로 김씨 집안 숙부를 귀양 보내 객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원한이 원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도연아, 잘 들어라. 저 이씨 집안 놈들과는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한다. 길에서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마라. 알았느냐? 김씨 집안의 외아들 김도현,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채영아, 명심해라. 저 김씨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이씨 집안의 외동딸 이채영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아이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그저 원수의 자식으로만 자랐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해 가을 평양 대동강 장터에서 재미난 구경거리가 벌어졌습니다. 11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바둑판을 펼쳐놓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거든요. 자자, 이 사활 문제 푸는 사람한테 은자 5냥 드립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지나가던 어른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저 꼬마가 은자가 있기나 하냐? 그래도 문제는 꽤 어렵구먼. 누가 한번 풀어볼 테냐? 서너 명의 어른이 도전했지만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했지요. 집안에서 천재 소리 듣던 아이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 틈에서 한 소녀가 불쑥 나왔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댕기머리 소녀였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너 바둑 둘 줄 알아? 모르면 어떡하고 알면 어떡할 건데? 도연은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어른들도 못 푸는 문제를 저 댕기머리 계집아이가 풀겠다고? 그래, 망신이나 당해봐라.
소녀가 바둑판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둑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역시 못 푸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소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첫 수, 둘째 수, 셋째 수, 단 세 수 만에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어머나, 저 계집아이가 풀었네. 허허, 대단하구먼. 저 아이 네 집 딸이냐? 도연은 멍하니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풀렸습니다. 자기가 사흘 밤낮을 고민해서 만든 문제를 저 소녀는 단 세 수 만에 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긴. 눈에 훤히 보이는걸. 자, 약속대로 은자 5냥 줘. 도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와 맞붙을 상대를 만났습니다. 집안에서 천재라 불리며 자랐는데 이 소녀 앞에서는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하기보다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소녀의 당당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말투, 바둑알을 놓을 때의 날카로운 손놀림 모든 게 신기하고 눈부셨습니다. 저런 여자아이는 처음 봐. 대체 누구지? 도연은 멍하니 은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저기 이름이 뭐야? 왜? 알아서 뭐하게? 다음에 다시 겨뤄보고 싶어서. 이번엔 내가 이길 문제 가져올 테니까. 소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 그럼 3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내가 14살 되는 해 추석 장날에. 3년? 왜 그렇게 오래? 지금은 너무 어리잖아. 3년 후면 좀 더 재밌는 대결을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꼭 올 거지? 내 이름은 못 알려주겠지만 이건 증표로 줄게. 소녀가 머리에서 댕기 끝에 달린 작은 옥비녀를 빼서 내밀었습니다. 흔하디흔한 장식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천금보다 귀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정말 줘도 돼? 3년 후에 꼭 와. 만약 안 오면 그때 나 찾으러 와. 소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옥비녀를 바라보면서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소녀의 빙그레 웃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쟤는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옥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소녀의 초롱초롱한 눈, 빙그레 웃던 입꼬리, 당당하게 바둑알을 놓던 손가락 하나하나가 눈에 선했습니다. 3년이라 너무 긴데. 그래도 기다려야지. 꼭 다시 만나야지. 어머니가 밤늦도록 불이 켜진 도연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아, 왜 안 자고 뭘 그리 생각하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둑 문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옥비녀를 얼른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소녀를 생각했습니다. 옥비녀는 늘 품에 지니고 다녔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14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으니 바로 그 소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도연은 더 어려운 바둑 문제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이기겠다는 생각으로요. 밤마다 옥비녀를 꺼내보며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지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정혼한 건 아닐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보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집안에서는 슬슬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좋은 혼처가 있다더구나. 안동건 시댁 따님인데 얼굴도 곱고 성품도 온순하다더라. 어머니, 저는 아직 장가갈 마음이 없어요.
아니, 왜 그러니? 벌써 14살인데.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정혼했단다. 그냥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도연은 딴청을 피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도연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올까? 3년 전 약속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 추석 장날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평양 대동강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3년 전 바둑을 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엿장수, 떡장수, 비단장수 온갖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찾고 있었거든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오는 건가?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지요.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3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지. 바보같이 뭘 기대한 거야. 11살 때 잠깐 만난 걸 누가 기억해. 도연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이 벌떡 돌아섰습니다. 3년 전의 소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채영, 한층 더 아리따워져 있었습니다. 댕기머리에 연두색 저고리, 다홍색 치마를 입고요. 3년 전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더 예뻐졌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어. 약속했잖아. 나 약속 안 지키는 거 싫어해. 채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나저나 이번엔 무슨 문제 준비했어? 이번 문제는 진짜 어려워. 우리 스승님도 못 푸셨어. 호,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도연은 3년 동안 준비한 가장 어려운 바둑 문제를 꺼냈습니다. 채영이 바둑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채영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찾았다. 채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3수가 아니라 7수가 걸렸지만 결국 풀었습니다. 또 졌네. 나는 너한테 평생 못 이기나 봐. 그럼 또 3년 후에 도전할 거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다른 말 하고 싶어. 무슨 말? 도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나 3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글 읽을 때도 내 생각뿐이었어. 채영의 볼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름 좀 알려줘. 집안이 어딘지도. 나는 너랑 혼인하고 싶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나도 그랬어. 3년 동안. 정말? 그럼. 그런데 안 돼. 왜? 무슨 이유가 있어? 채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사이야. 집안이 어떻길래? 신분이 달라. 내가 양반이라서? 상관없어. 난 그런 거. 그게 아니야. 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성은 이씨야. 평안도 감사 이정환의 딸이야.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씨, 평안도 감사, 남인 이씨 집안, 3대에 걸친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수라고 말하던 그 집안, 할아버지를 죽인 집안,
숙부를 귀양 보낸 집안. 그 집안의 딸이 3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소녀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채영이가 내가 이 감사의 딸이라고? 응, 나도 내가 김씨 집안인 줄 처음엔 몰랐어. 작년에야 알았어. 평양에서 바둑신동이라 불리는 김씨 집안 도령. 그게 너라는 걸. 그럼 알면서도 오늘 온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비녀 아직 가지고 있었네. 채영이 도연의 품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품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지니고 다녔어. 바보야, 원수 집안 딸이 준 거잖아. 난 몰랐어. 그리고 알았어도 버리지 않았을 거야. 채영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가봐야 해. 더 만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알면. 소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2년 후에 내가 16살이 되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원수 집안이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너랑 혼인할 방법을 찾을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채영은 한참 동안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수놓은 거야. 2년 후에 정말 방법을 찾으면 이걸 들고 와. 손수건에는 한 쌍의 원앙새가 곱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원앙새, 금슬 좋은 부부를 뜻하는 새였지요. 채영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느껴졌습니다. 이걸 직접 수놓은 거야? 응. 오랜 시간 걸렸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방법을 찾을게. 기다려. 응.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소녀가 떠났습니다. 뒤돌아서 걸어가는 채영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쥔 채로요. 반드시 방법을 찾겠어. 원수 집안이 어쨌든 난 채영이랑 혼인할 거야. 꼭. 2년이 흘러 도연이 16살이 되던 해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준이 평안도 평양군 군수로 발령받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평양군 군수는 평안도 감사 바로 밑에서 일해야 합니다. 즉, 원수 이정환 밑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임금님 명인이 가야지. 하지만 저 이씨놈 밑에서 일하다니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여보,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자칫하면 우리 집안이 위험해져요. 알아.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저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도연은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갔습니다. 가슴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뒤엉켜 있었어요. 하나는 채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설렘. 다른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상관이라는 막막함. 채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만나지? 아버지가 알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실 텐데. 평양에 도착하자 도연은 몰래 채영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감사댁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원수 집안의 자식이 감사댁에 얼씬거린다면 큰일이 나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환 감사는 김태준이 원수 집안인 걸 알자 온갖 방법으로 망신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이게 누구야? 노론 김씨 집안의 자랑이 내 밑에서 일하게 됐구먼. 허허. 감사대감, 저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
임금님 명이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실수하면 가만 안 둘 테니 알아둬. 이정환은 김태준에게 가장 힘들고 치욕스러운 일들만 맡겼습니다. 다른 군수들은 안 하는 허드렛일까지 시켰지요. 도연은 아버지가 매일 밤 이를 갈며 분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저놈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오늘은 뭘 시켰는 줄 아느냐? 감사댁 마구간 청소를 하랬다. 군수인 내가 마구간 청소를. 여보, 참으세요. 지금은 참을 때예요. 3대의 원한이 4대에서 이런 치욕으로 돌아오다니.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도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수 없어.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해. 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이 있겠니? 저놈은 감사고 나는 군수야. 상관을 어쩌겠어. 방법이 있어요. 도연은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감사의 도장을 훔쳐서 조정에 거짓 보고서를 올리는 것. 그러면 감사는 영모제로 몰려 목이 달아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채영의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기도 했어요. 도연은 밤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품속의 옥비녀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채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채영아, 미안해.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해? 옥비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으면 채영을 영영 잃게 돼. 하지만 아버지가 매일 치욕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손수건도 꺼내보았습니다. 원앙새가 수놓인 그 손수건. 방법을 찾으면 이걸 들고 오라던 채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내가 찾은 방법이야? 내 아버지를 죽이는 게?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도장을 손에 넣자.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손에 넣어놓고 나서 생각하자. 도연은 평양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 월양을 찾아갔습니다. 월양은 이정환 감사의 총애를 받는 기생이었거든요. 월양 낭자, 부탁이 하나 있어요. 군수댁 도령이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감사대감의 도장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은자 100냥을 드릴게요. 네. 그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200냥 드릴게요. 그리고 성공하면 한양으로 빼드릴게요. 기생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요. 월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생신분에서 벗어나는 건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요. 정말 기적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좋아요. 하지만 들키면 저도 죽는 거예요. 절대 안 들키게 할게요. 며칠 후 월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도장을 빼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기 있어요. 제발 약속 지켜주세요. 월양 낭자, 고마워요. 약속대로 곧 한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도연은 도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도장으로 거짓 문서를 만들어 조정에 올리면 이정환 감사는 끝입니다. 도연은 도장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쓰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채영이는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도장 내려놔. 채영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채영아, 너 어떻게 여기에? 월양 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길래 뒤를 밟았어. 설마 했는데 정말 내였구나.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2년 전에 방법을 찾겠다고 했잖아. 그 방법이 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였어? 채영아, 들어봐.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매일 망신 주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주기려 한 거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매일 울면서 그래, 내 마음 이해해. 근데 난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어떻게?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난 어떻게 돼?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 무슨 뜻이야? 내가 그 도장 쓰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끝장낼 거야. 누가 먼저 성공하나 겨뤄보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영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3년 전 바둑판 앞에서 보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너 설마 나랑 겨루겠다는 거야? 5년 전에도 내가 이겼고 3년 전에도 내가 이겼어. 이번에도 내가 이길 거야. 채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떨림을 알아차렸습니다. 채영이도 괴롭구나. 나처럼. 하지만 채영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나랑 겨루겠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아버지를 끝장낸다고 했어. 어떻게? 도연은 일이 급하게 돌아간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채영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니 먼저 손을 써야 했어요. 도연은 아버지 김태준을 찾아가 작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댁에서 곧 큰 잔치가 열린대요. 잔치? 그게 왜? 제가 조사해 보니 며칠 후에 감사댁에서 평양 관리들을 다 초대하는 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에서 불이 날 거예요. 불이 난다고? 제가 만들 거예요. 작은 불이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도장을 감사옷에 슬쩍 넣어두세요. 도장을 감사옷에? 도연이 품에서 감사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김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감사의 도장 아니냐? 어떻게 구한 거냐? 월양이라는 기생을 통해 구했어요. 아버지, 불이 진화된 후 도장이 감사옷에서 발견되면 감사가 도장을 분실한 척하며 역모를 꾸몄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아버지는 무죄가 되고 감사만 역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거 기막힌 계책이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김태준은 도연의 계략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채영이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이정환 감사댁에서 정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채영이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평양의 모든 관리를 초대한 거예요. 아버지, 이번 추석에 평양 관리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면 어떨까요? 갑자기 왜 그러느냐? 아버지 명성도 높이고 관리들 사이도 좋아지잖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허허,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김태준 군수도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일러준 대로 품속에 도장을 넣고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잔치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음식상이 뒤엎어지고 술병이 깨지고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도망갔습니다. 김태준은 지금이다 싶었어요. 이 혼란 속이라면 누구도 자기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일러준 대로 혼란 틈에 도장을 감사옷 주머니에 슬쩍 넣으려고 다가갔습니다. 감사는 불을 끄라고 소리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손을 뻗어 감사의 옷주머니에 도장을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저기요. 김군수 나리가 우리 아버지 옷에 뭔가 넣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김태준에게 쏠렸습니다. 김태준의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고 수십 명의 증인이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 도장을 훔친 게 당신이었소. 이건, 여봐라. 당장 김군수를 포박해라. 도장 절도와 공문서, 위조 미수, 영모 혐의로 조정에 보고할 것이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면 삼족이 멸문당합니다. 어머니도 자기도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은 채영이었어요. 채영이 도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결은 내가 이겼어. 김태준 군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조정의 보고가 올라가면 영모죄로 처형될 게 뻔했어요. 삼족이 멸문당할 위기였습니다. 도연은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어. 내가. 머리를 땅에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죽이게 생겼습니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입니까? 도연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떻게 감사의 도장을?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매일 치욕당하시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거냐? 이 어리석은 놈아. 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도연도 함께 울었지요. 어머니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감옥 앞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아버지, 이제 어쩔 수 없다. 조정의 보고가 올라가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너라도 살아남아라.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몰래 감옥 앞에 나타났습니다. 채영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 얼굴을 들이밀어? 조용히 해.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려 하잖아. 내가 죽이려 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 나는 막은 것뿐이야. 그래서 이제 어쩌자는 거야? 복수 끝났으니 기쁘냐? 채영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3년 전 채영이 도연에게 건넸던 원앙새 손수건이요. 달빛의 손수건의 원앙새가 빛났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를 뜻하는 새. 언젠가 함께하자던 약속의 증표. 이거 기억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직 이걸 들고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도연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방법이 있어. 내 아버지도 살리고 내 아버지도 살리는 방법이. 그런 게 있어?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할게. 이번엔 우리가 함께 이기는 대결이야. 다음 날 아침 채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김군수를 조정에 고발하시면 안 돼요. 뭐라? 저놈이 내 도장을 훔쳐서 영모를 꾸몄는데 그 도장으로 무슨 문서를 만들었는지 확인하셨어요? 아직 확인은 못했다. 제가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김군수는 도장만 가지고 있었을 뿐 아직 아무 문서도 안 만들었어요. 영모의 실질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정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도장을 훔친 건 사실 아니냐? 도장 절도죄로는 파직이 고작이에요. 영모죄가 아니니까요. 근데 아버지께서 영모죄라고 조정에 보고하시면 어찌 되는데? 증거 없이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게 밝혀지면 오히려 아버지께서 무고죄로 처벌받으세요. 이정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모죄 대신 도장 절도죄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파직은 시킬 수 있잖아. 아버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김씨 집안은 노론이에요. 노론의 핵심 가문이고요. 그건 안다.
아버지께서 김군수를 파직시키시면 노론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정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남인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노론이 이 일을 빌미로 반격하면 아버지도 위험해지실 수 있어요. 반격이라니? 남인 감사가 노론 군수를 모함해서 쫓아냈다고 몰면요? 도장을 훔친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감사 옷에 넣으려던 건 왜 그랬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요. 노론에서 감사가 일부러 함정을 파서 노론 군수를 몰아냈다고 주장하면요? 설마 아버지께서 역공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파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요. 이정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단순히 파직시키는 것으로는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 보복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냥 놓아줘야 한단 말이냐? 3대의 원수를 그냥? 아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데? 저를 김군수 댁 아들 도연과 혼인시켜 주세요. 뭐라고? 이정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수 지방과 혼인을 내가 미쳤느냐? 아버지,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다. 3대의 원수와 사돈을 맺으라고?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김도현과 혼인하면 김군수는 우리의 사돈이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돈을 역모죄로 고발하면 우리도 역적의 사돈이 돼요. 반대로 사돈의 죄를 덮어주면 우리는 은혜를 베푼 게 돼요. 이정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요. 혼인으로 사돈이 되면 노론에서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자기네 집안 사람을 공격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정환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인과 노론이 손을 잡은 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격하려면 자기네 사돈을 공격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리고 김씨 집안은 아버지께 목숨을 비치게 돼요. 평생 아버지께 함부로 못해요. 원수를 사돈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해칠 수 없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정환은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파직은 원한을 남기고 역모 고발은 무고죄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혼인은 원수를 사돈으로 만들어 영원히 해칠 수 없게 묶어버리는 것.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버지, 3대의 원한을 갚으시겠어요? 아니면 4대의 평화를 시작하시겠어요? 이정환이 침묵했습니다. 원수를 죽이면 원한은 끝없이 이어져요. 하지만 원수를 가족으로 만들면 원한이 끊어져요. 이게 진짜 승리 아닐까요? 이정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파직시키면 노론의 보복이 두렵고 역모로 몰면 무고죄 역풍이 두렵고 하지만 사돈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수도 사라지고 정치적 위험도 사라지고 오히려 아군을 얻는 셈이니까요. 내 말이 맞다. 아버지,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수가 아니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정환 감사가 김태준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김태준은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 앞에 섰습니다. 김군수, 예, 감사대감. 자네가 내 도장을 훔친 것 뻔히 알고 있네.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정에 보고해서 자네 목을 베어야 마땅하지. 그리하십시오.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제안을 하나 했네. 따님이요? 자네 아들 도연과 내 딸 채영을 혼인시키자고 말이야. 김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혼인이라고요? 3대의 원수 지방과? 그래. 사돈이 되면 자네의 죄는 덮겠네. 어떤가? 이게 무슨. 생각해보게. 자네가 거절하면 조정에 보고하겠네.
받아들이면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하지. 김태준은 멍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는데 느닷없이 혼인 제안이라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수 지방과 사돈을 맺자고 3대의 원한을 품은 그 지방과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도 살고 가문도 살고 원수도 사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들 도연의 목숨도 살고 아내의 목숨도 살고 집안 전체가 살아남는 겁니다. 원수의 딸이 내 며느리가 된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하지만 살 수 있다면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대감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준 군수가 풀려났습니다. 두 집안은 혼인을 통해 사돈이 되기로 했습니다. 3대에 걸친 원한이 16살 두 사람의 지혜와 사랑으로 끝이 난 거예요. 소식을 들은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이 감사댁과 혼인을요? 그래. 감사대감의 따님과 내가 혼인하게 됐다. 채영이와요? 그 아가씨 이름이 채영이구나. 알고 있었느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혼인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대에 걸쳐 서로 죽이고 죽였던 원수들이 이제는 사돈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노론 집안 사람들과 남인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대의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지요. 하지만 혼례는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김도연이 사모간대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신부 이채영이 족두리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5년 전 평양 장터에서 바둑 한 판으로 만났던 두 아이. 3년 전 서로의 정체를 알고 눈물 흘리며 헤어졌던 두 사람. 지금 부부의 연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채영아, 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끝이었어. 고맙긴. 나도 내 아버지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왜 나랑 혼인하자고 한 거야?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채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2년 전에 약속했잖아. 방법을 찾으면 이걸 들고 오라고. 채영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원앙새가 수놓인 그 손수건이요. 도연도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나도 아직 가지고 있어. 이거 5년 전 채영이 주었던 옥비녀였습니다. 진짜 아직 가지고 있었네. 하루도 안 빠지고 지니고 다녔어. 5년 동안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3번 대결에서 2번은 내가 이기고 1번은 함께 이겼어. 나는 평생 너한테 못 이기겠다. 바둑에선 졌어도 내 마음은 내가 이겼어. 채영아, 도연아, 이제 우리 원수 아니야. 가족이야.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5년 전 평양 장터에서 처음 만났던 두 아이. 바둑 한 판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부부의 연으로 맺어졌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원수의 자식이 내 며느리가 되다니.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보다 현명했소. 두 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대에 걸쳐 죽이고 죽였던 원수. 하지만 이제는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러시지요, 사돈. 두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3대의 원한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17살의 부부가 된 두 사람, 100년을 해로했습니다. 남인과 노론, 피 터지게 싸우던 두 당파의 후손이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된 거예요. 도연은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올랐고 채영은 현명한 아내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원한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서로 돕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두 집안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고 자손들은 서로를 사촌처럼 여겼습니다. 김태준과 이정환, 한때 원수였던 두 사람도 나중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습니다. 술잔을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며 웃곤 했지요.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3대의 원한도 목숨을 건 대결도 결국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구나. 아이들이 어른보다 현명했구나. 원수를 갚으려 했으면 피가 피를 불렀을 텐데 사돈을 만들었으니 화목이 대를 이었구나. 여러분,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사랑으로 갚으면 원수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16살 도영과 채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머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만든 진정한 용기였어요.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수가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